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평생 이 집안채로 소유를 하지 못하시고 사시다가 저 아래 지방 쪽에 도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아파트에 입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 큰 평수는 아니었지만 공기 좋은 시골 전원마을 같은 곳이어서 친정 부모님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평생을 내 집에서 살아보신 적이 없으셨고 이렇게 좋은 새 아파트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엄청 행복해 하셨어요. 그 아파트는 오빠가 비교적 아주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공고를 본 후에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모델하우스도 가보고 청약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얼마나 기쁘던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허름한 가구들은 다 버리게 하고 새 가구와 가전들을 장만하는데 제가 좀 보태드렸어요. 그때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남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함께 다니고 있다가 제 아들을 낳을 때쯤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학교에 다닐 때에는 제가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알바하기 바빠서 얼굴만 아는 정도였어요. 제 학비나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만 했고 오히려 친정 부모님의 생활비까지도 보태줘야 하는 형편이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그래야만 하냐고요? 아버지는 돈을 버시느라 험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참 운이 없게도 건설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웬만한 일은 잘 못하세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와 오빠를 키우기 위해서 식당 일은 부지기수로 하셨고 길가에서 김밥 장사나 과일 장사도 하셨는데 늘 수입이 신통치 않았어요. 지금은 시력도 별로 좋지 않아서 오빠가 힘든 일을 못하시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불만 같은 거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저 부모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했었죠. 늘 어떻게 하든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고생스러운 일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쉬지 않고 알바를 여러 개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딱 한 번 한 학기 놓치고 말았습니다. 남들은 알바를 줄이고 그 시간에 공부에 전념을 했으며 되지 않았겠냐고 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심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학자금 융자를 받아도 됐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게는 대학을 다니는 것 자체가 사치가 아닌가 싶었고 꼭 대학을 나와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었거든요. 이대로 돈만 열심히 벌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오빠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오빠는 실질적인 가장이라 생각하고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 그리고 고생하는 엄마를 빨리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오빠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제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이 제게 도움을 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서 말이야. 난 당장에 쓸 돈이 아니라서 네가 나중에 취업하게 되면 이자까지 쳐서 주면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학업을 마치는 것이 더 현명하다며 조언이 아닌 조언까지 하더라고요. 그때는 고마운 친구라 여기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저를 찾아가게 많이 도와줬어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에도 제일 먼저 제가 알바하는 곳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런 그와 제가 결혼한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월급쟁이보다는 자기를 하고 싶어 했던 그와도 의견이 맞았습니다. 그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란 남자였고 사업 아이템도 좋았어요. 그때 저는 먼저 졸업을 했었기 때문에 무역회사에 취업을 해서 잘 다니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그와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정도 남편의 사업이 확장되어 가게 되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남편의 부모님도 알게 되셨어요. 저는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하리라고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첫인사를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회사로 저를 찾아 쫓아왔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아직까지 잊을 수 없네요. 어떤 땅딸보에 금태 안경을 쓴 아줌마가 문을 팍 차고 들어서더니 대번에 그랬어요. 여기 라면인지 나연인지 누구야? 모두 다 놀래서 다들 저를 쳐다보자 곧바로 제게 다가와서 무섭게 쳐다보며 그랬습니다. 야, 너는 어른을 보면 인사도 안 하니? 네가 라면인지 나연인지 하는 애냐? 이미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대표의 어머니란 것을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설아연입니다.
제가 머리를 조아리자 갑자기 제 머리 위로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가 날아왔어요. 야, 너는 해고야. 어디서 이런 개뼈다구 같은 애가 나와서 여시질 쳤어? 내 아들이 그렇게 만만해? 얼굴은 반반하다만 어디서 내 아들을 넘봐? 라고 하면서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대표의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질을 해댔습니다.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별 볼일도 없는 노동자에다 엄마는 식당 일의 밑바닥 인생이라는 거였어요. 거기에다 늘상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집 한 칸도 없는 거지인 주제에 어디를 넘봐? 그때 보다 못한 남편이 제 앞에서 시어머니께 돌직구로 날렸습니다. 그러는 엄마는 잘나서 잘 사세요? 엄마도 돈 많은 아빠를 잘 꼬신 덕에 이렇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 말에 굉장히 시어머니가 아프게 받아들이셨어요. 남편을 알았던 거죠. 시어머니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을요. 그때서야 저도 알았습니다. 남편도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요. 남편의 호적에 올라와 있는 어머니는 남편의 아버지의 정식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고급 콜골 출신의 시어머니는 뼈한 미모 하나로 단골이었던 남편의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하나요? 미모도 세월엔 장사가 없는걸요. 지금도 그 옛날의 미모가 통할까요? 별짓을 다 해서 남편의 아버지를 이혼을 시키려고 했지만 남편의 아버지와 이혼을 해서 잃을 것이 많았던 남편의 아버지의 정실 부인이 절대로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서 세컨드로 살면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실 부인과 그 이복 형제들한테 모욕을 당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정실 부인한테 내내 당해왔던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남편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지만 자신의 치부까지 제게 들통이 나서인지 몹시도 저를 미워라 했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게 되자 그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동서와 함께 있을 때 그렇습니다. 넌 맨입으로 놀고 자빠져 있냐? 그래서 저도 태코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맨입이라뇨. 어머니 손자를 뱃속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웃기고 자빠졌네. 너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네 동서 운전기사나 해줘라. 얘가 이래봬도 교장 딸이 아니냐? 친정에서 곱게 자라서 신혼살림에 직장일을 하랴 얼마나 힘들겠냐? 너야 무수리처럼 험하게 살아왔으니 운전기사 노릇이야 식은 죽 먹기겠지? 그런다고 해서 제가 기가 죽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동서가 교장 딸이라서 제가 동서의 따까리 노릇이나 하라고요? 그러는 어머니는 뭐 하시게요? 무표정한 얼굴로 반문하자 표독스러운 얼굴을 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따박따박 말대꾸야? 제가 동서 따까리 노릇을 하라면서요. 그러면 어머니도 출신 성분이 만만치 않으신데 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가 무술이 정도나 되면 어머니는 노비? 아니지 주모? 기생? 정말 누가 알면 배꼽 잡고 웃겠네요. 갓 시집온 착한 동서는 그런 저를 긋고 말렸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을 알기 때문이었고 또 시끌사끌할 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을 모욕하는 것이 다반사였으니까요. 제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져서 아글아글 쓰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바로 그때 문을 팍팍 열고 거실에 신발을 버젓이 신고 들어오는 아주버니와 뒤에 따라 들어오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사뭇 위협적이었어요. 고상에 배는 그 아주버니가 저에게 미친다기같이 달려들려는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야, 이 생양아치야. 너 내 며느리 털끝만 건드리면 나한테 뒤질 줄 알아? 그러면서 뒤에 경호원 같은 사람 둘러에게 그랬어요. 어이, 김기사, 전현 이리 끌어내. 시어머니는 갑작스런 그 귀부인의 등장에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어요. 아이고, 형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그러자 그 귀부인이 시어머니를 쥐어 박을 듯한 손짓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확 이걸 그냥. 너 나한테 형님이란 소리 하지 말랬지. 난 너같이 걸레 같은 동생 둔 적 없다. 한 번만 더 나불거리면 너 입지댕이 날아간다. 알았냐? 시어머니는 그 말에 컵 비굴해지더니 그 귀부인한테 머리를 조아리며 네, 그럼요 형님. 아니 하면서 자기 입을 틀어 막았어요.
동서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귀부인께 공손 인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아버님의 정실 부인이시고 호적상의 시어머니셨어요. 결혼식 전에 인사를 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찾아뵙곤 했습니다. 이분 때문에 제가 남편과 결혼도 가능했었거든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종이 호랑이였어요. 진짜 시어머니가 나타나자 꼼짝도 못하고 두 며느리 앞에서 큰 시어머니 발 아래 엎드리더라고요. 그리고 큰 시어머니의 일장연설을 들으셨어요. 내가 말했냐 안 했냐? 네가 숨죽이고 죽는 듯이 살면 살 것이고 아니면 내 손에 죽는다고 했냐 안 했냐? 네, 아니 그러면서 아주 위엄있고 권위가 찰찰 넘치게 시어머니를 3개나 물었습니다. 형찬이랑 영찬이가 누구 아들이랬지? 네 아들이냐? 그러자 손으로 저어가면서 그랬어요. 아니요,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네가 내 아들네를 못 살게 구냐? 그랬더니 불쌍하게 빌더라고요. 잘못했어요, 형님. 이게 어디서 형님이야? 그래도 자기 낳은 자식이라고 형찬이와 영찬이를 잘 키웠더라. 그런데 어쩌냐? 난 형찬이와 영찬이는 너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데 내가 경고하는데 다시는 내 며느리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오늘부터 여기는 내가 접수할 테니까 넌 따로 나가 살아. 알았냐? 네? 아이고,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그동안 남편을 너한테 맡겨줬으면 됐지. 내가 또 그래야 되냐? 너는 혼자 살면 되니까 원룸이면 딱 적당하겠다. 바로 나가 살아. 내 남편하고도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자 억울하다는 듯이 서럽게 엉엉 울면서 그렇게 못한다고 난리였어요. 그러자 양복 입은 두 사람이 시어머니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 후에 큰 시어머니가 동서아제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 시어머니다. 너희들은 내 며느리들이니까 차별하진 않으마. 형님들하고 잘 지내고 우애가 좋게 하도록 너희들이 애써주면 좋겠다. 네, 어머니. 그렇게 시어머니는 그날로 쫓겨나셨습니다. 언제까지나 천년 만년 아버님의 사랑과 비호를 받으면서 살 줄 아셨던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망한 날이었어요. 큰 시어머니는 경제력이 만만치 않아서 아버님도 함부로 못하셨다고 했어요. 남편의 친어머니와 살림을 차리고 살게 해주는 조건으로 남편과 서방님이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게끔 했어요. 아들 자식도 다 뺏어버리겠다는 생각이셨는데 그게 통했던 겁니다. 남편이 사업의 초기 자금도 큰 시어머니가 대주셨으니까요. 고단수의 큰 시어머니를 머리 나쁜 시어머니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결국엔 세월은 장사도 없는데 나이 먹고 주름지고 뚱뚱한 시어머니를 아버님도 좋아라 했겠냐고요. 딴 데 눈 돌린다고 그렇게 쌈박질하고 싸게 놀더니 아버님한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시어머니가 남편을 뺏긴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큰 시어머니를 진짜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돈 몇 푼과 원룸으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다시는 찾지 않았어요. 동서도 그랬고요. 큰 시어머니 눈밖에 나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과 서방님만 한 번씩 내다본다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남일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큰 시어머니는 돈 많은 귀부인이어도 적어도 제가 거지 같은 집안의 딸이라고 욕보이지는 않으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저에게는 시어머니는 오직 큰 시어머니 한 분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